몇 년 전 EBS에서 동과 서라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방식의 차이점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습니다. 여기서 동양인은 주로 동아시아인으로 한국, 일본, 중국인 등이었고 서양인들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인 등이었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에게 각각 동일한 질문을 하였는데 신기하게도 서로 다른 유형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기 그 예가 있습니다. 다음에 원숭이, 바나나, 곰 중에서 서로 관계되는 것 두 개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원숭이와 바나나가 관계 있다고 연결하였고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원숭이와 곰이 관계 있다고 연결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두 개를 묶었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문제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세 개의 우주선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위치에서 가장 앞에 있는 우주선은 몇 번일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1번 우주선이 제일 앞에 있다고 답을 했으나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3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동양인들은 1번 우주선이 자신과 마주보고 있어서 제일 앞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서양인들은 자신의 시선 방향으로 보았을 때 자신이 제일 뒤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3번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은 신기하리만치 사회, 생활, 교육, 과학, 의학, 언어 등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일관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동양인과 서양인은 사고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다음 한국어 단어 그룹들을 이용하여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생략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생략해도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 나는 어제 집에서 사과를 먹었다 라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 문제를 내준 결과 95% 이상이 위와 같은 답을 하였고 나는을 생략한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즉, 어제 집에서 사과를 먹었다가 가장 자연스럽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어제 집에서 사과를 먹었다 라는 식으로 문장을 표현한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한국어로 어제 집에서 사과를 먹었다가 자연스러운 문장 구조인 것처럼 영어 문장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국어 문장을 영어 순서대로 나는 먹었다 사과를 집에서 어제 라고 하거나 먹었다 어제 사과를 나는 집에서처럼 사용한다면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색할 뿐입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개그 소재로나 사용할 이상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 또한 한국어식으로 I yesterday in my house an apple ate라고 순서를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이것은 아예 틀린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각각의 언어의 자연스러운 구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언어의 구조는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이란 것은 의식할 필요 없이 뇌가 자동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모국어의 구조는 어린 시절 자연스럽게 체득되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의식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 구조를 벗어나면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거나 어색하다고 느낄 뿐이죠. 왜 그렇게 언어 구조를 사용하는지, 왜 그것이 자연스러운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한국어의 구조가 왜 그런지 이해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누구도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의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원어민들도 그들의 언어 구조가 왜 그런지 알지 못하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구조 속에는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지나쳐왔던 두 번째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언어의 구조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어라면 누가 이렇게 쓰자, 소리 내자라고 할 수 있지만 언어의 구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어는 인간의 삶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자연스럽게 사용해온 언어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대로 나열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특정한 언어의 구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어순이 다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어와 영어는 단순히 단어의 순서인 어순만 다른 것이 아니라 단어들의 역할, 시제와 동사의 작동 방법, 개체 인식 차이 등 언어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언어의 구조가 다르다는 말은 각각의 언어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양과 서양, 한국어와 영어는 서로 각각의 다른 시각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먹는 것 하나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르게 보고,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언어에 다 나타나 있었는데도 이제까지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동양과 서양이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을 동일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앞서 동과 서의 실험에서 본 것처럼 동양과 서양이 서로 다른 답을 한 것에 대해서 서로 의아해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동양과 서양의 인종적인 차이가 아니라 언어적인 차이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세상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고 다르게 이해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서로 어떻게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의 세계는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개체들이 서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동일한 사물이라도 그것이 어느 곳에 어떻게 관계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과라도 책상 위의 사과, 가방 안의 사과, 내가 좋아하는 사과처럼 그 사과가 주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부터 먼저 인식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언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세계를 보기 위한 시각을 관계의 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의 시각은 전체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서 시각이 외부에 있게 됩니다. 즉, 나조차도 나를 보기 위해서 외부의 시선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관계의 눈으로 한국어의 세계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 속의 주어 또는 인식하는 주체인 나가 표현됩니다. 그 다음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인지되는 큰 관계인 어제와 집이 인식되고 그 다음 관계의 영역인 사과가
그리고 나와 사과가 최종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먹었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런 한국어의 구조는 뇌가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무의식 속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눈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시각 추적기인 아이 트래커라는 기계를 이용하여서 동양인의 눈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서양인보다 주변으로 시선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영어의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어의 세계는 한국어의 세계와 다르게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개체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나 개체는 그것이 어느 곳에 어떻게 있더라도 동일하게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애플을 관사를 빼고 살펴보겠습니다. Apple on table, apple in bag, apple that I love처럼 영어에서는 사과를 먼저 인식하고 그것이 주변과 분리된 것을 인식하거나 그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어에도 이런 시각 구조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세계를 보기 위한 시각을 개체의 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개체의 시각은 개체의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인지하여 나갑니다. 그 개체의 눈으로 영어의 세계를 따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속에 주어 또는 인식하는 주체인 I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주어에서 나오는 에너지인 eight가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그 힘이 미쳐서 변화되는 apple, 그리고 전치사인 in으로 더 이상 힘이 전달되지 않고 그 개체가 분리되었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인지된 my house, yesterday가 차례대로 표현이 됩니다. 영어의 구조는 이렇게 개체의 힘이 어디에서 어떻게 흐르는지, 그 힘이 어떤 대상에 미치며 그 다음 그 대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주변과 어떻게 분리되었는지가 인지되는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영어의 모든 구조는 이 구조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 원어민이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방법이고 어린 시절 모국어인 영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무의식에 체득된 구조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영어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 굳이 어려운 영문법을 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는 시공간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의 현재, 과거, 미래와 한국어의 현재, 과거, 미래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만 같을 뿐 시공간에서 미치는 영향력이나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영어의 현재와 한국어의 현재도 동사의 작동이 서로 다른 것처럼 다른 개념입니다. 더군다나 영어는 한국어와 다르게 진행, 완료, 완료 진행 등이 더해져서 무려 12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영어의 시공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12시제 자체가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외워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먹다와 eat가 서로 다른 것처럼 한국어와 영어는 동사의 작동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 동사의 작동 차이 하나만으로도 한국인이 영문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투부정사, 수동태, 비동사 등이 나타납니다. 한국어는 나는 사과를 먹는다, 먹고 있다, 먹는 중이다가 모두 같은 의미로 느껴지지만 영어에서 I eat an apple과 I am eating an apple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영어의 세계를 제대로 보게 되면 동사가 왜 서로 다르게 작동하는지, 한국어에는 없는 비동사도 영어에서는 왜 필요한지, 언제 사용하는지 등도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개체를 인식하는 것에서도 영어는 한국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체를 인식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사, 단복수의 개념이 달라지고 전치사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의 시각으로 보면 왜 전치사나 관사가 필요한지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차이는 한국어와 영어가 세상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한국에서 영어는 끝도 할 수 없는 복잡한 미로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어 유치원, 어학연수, 주기유학, 기러기 아빠처럼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영어에 많은 에너지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영어 실력은 전 세계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엄청난 고비용을 지불하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미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북한, 일본, 중국의 영어 실력도 한국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지불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는 완전히 반대에 가깝습니다. 한국어의 세상과 영어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이해되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에게 영어가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영어의 세계를 한국어의 세계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어와 영어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해도 되지 않고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의 세계를 이해하는 구조를 뇌 속에 만들어 놓지 못하면 무의식 속에서 먼저 빠르게 작동하는 한국어 구조는 오히려 영어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영어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영어 학습은 문법도 외우고 문장도 당연히 외우게 되는 이해가 전혀 필요 없는 암기식 영어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수학 공식처럼 외우는 것입니다. 영문법을 외워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뇌에는 엄청난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제까지의 영어 습득 방법이 고비용을 지불하고도 저효율로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몇 개의 언어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언어의 구조는 무의식에 저장되어 처리되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언어란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지만 특정한 언어의 구조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똑같은 세상을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보고 다르게 이해합니다.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세계를 인식하며 다른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영어의 세계를 이해하고 영어 원어민이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은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런 방법으로 영어를 배우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는지 몰랐고 영어 원어민조차 그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인드 잉글리시를 통해서 영어의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과 방식으로 그동안 숨겨졌던 영어의 비밀을 풀어갈 것입니다. 우선 마인드 잉글리시에서는 타임 내비게이션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영어만의 시공간 감각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영어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동안 보질 못했던 영어의 세상을 영어 원어민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한국인에게 어려웠던 수많은 영문법이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습득되며
암기 없이도 영어를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존 영문법에서 예외 사항으로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인드 잉글리시는 초등학생 5, 6학년 이상 정도의 수준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태, 동사의 패턴, 전치사 등은 마인드 잉글리시만의 독자적인 직관적 기호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뇌어 연결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여 영어 단어를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아기들은 모국어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배웁니다. 아기들이 모국어를 배울 때 문법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언어 속에는 세상을 보는 방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전에 누구나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그것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지금 지구 위의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인드 잉글리시는 영어의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어렵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뇌가 쉽게 받아들이고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들이 세상을 보는 방법을 통해 모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인드 잉글리시는 전혀 새로운 방식, 새로운 시각으로 영어의 세계를 이해하는 진화된 영어 습득 방식입니다.